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영토, 독도. 독도에는 두 명의 거주자가 계셨었는데요. 바로 김신열 선생님과 고 김성도 선생님이십니다. 2018년도에 고 김성도 선생님께서 별세하시면서 현재는 김신열 선생님 한 분만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독도경비대원 20명, 등대관리원 3명, 울릉군청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독도를 위해 힘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일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대한민국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과 해군, 그리고 해경에서는 2025년에 정기독도 방어훈련을 통해 대한민국 영토를 지킬 수 있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해군과 해경이 동시에 훈련하며 영토와 해양자산을 보호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엔 전투기 출격이나 상륙작전도 있었지만 최근엔 저강도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외에도 경찰 독도 경비대가 상주하여 관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점은 대한민국 경찰이 독도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만약 독도를 경찰이 아닌 육군 군대가 경비대로 주둔하게 된다면 국제적으로 약간 복잡하게 됩니다. 군사적 긴장 구조가 된다며 국제사회에서 주장할 여지를 주게 되는 것이죠. 국제분쟁에서 영토 주권을 입증할 때 중요한 개념이 실효적 지배인데요. 누가 그 땅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경찰이 상주하면서 전쟁 대비용 군사주둔의 이미지보다 행정과 치안관리임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보호와 시설관리,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같은 생활 밀착형 활동으로 경찰이 맡게 되는 게 훨씬 적합하게 됩니다. 사실 1954년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경비대를 처음 파견했습니다. 그 당시는 6.25 전쟁 직후라서 군사적으로도 긴장이 심하긴 했죠. 그래도 정부는 군사적 분쟁화 방지를 위해 경찰을 파견하는 것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경찰 경비대가 전통처럼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죠. 군과 해경이 정기적으로 독도 주변에서 훈련과 순찰을 돌지만 실제 상주하고 근무하는 부서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의 상주는 독도가 단순한 군사 요충지가 아닌 우리 삶이 이어지는 생활터전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독도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는 단순히 현대에 들어서 비로소 우리 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삼국시대부터 이미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삼국시대 신라의 지증왕 시기, 그리고 이사부 장군이 등장하던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도가 어떻게 우리 역사에 편입되었는지 그 첫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세기 초, 동해바다 한가운데에는 우상국이라 불리던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상국은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해상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그곳이 하나의 독립된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국이 팽팽히 세력을 다투던 시기, 바다 건너 존재하는 작은 세력이 오랫동안 홀로 살아남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신라는 지증왕의 치세 아래 영토 확장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신라의 뛰어난 장수로 기록된 이사부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사부 장군은 본래 실력 있는 행정가이자 전략가로도 평가받았는데요. 단순히 무력을 앞세운 정복이 아니라 지혜와 계책을 통해 많은 일을 해결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사부 장군은 우상국을 신라의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해 군사와 함께 울릉도와 독도에 다가섰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지증왕 13년, 즉 서기 512년에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설득과 힘이 조화를 이룬 결과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사부 장군이 나무사자로 만든 모구를 배에 싣고 가서 우상국 사람들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이 사자가 뛰어들면 섬을 초토화할 것이라는 말로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항복을 받아냈다는 전승이 있지요. 물론 이는 상징적이고 전설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기를 기점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의 행정권 속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부 장군이 이끈 정벌은 단순히 군사작전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건너의 섬을 신라의 생활권과 연결시키는 역사적 사건이었고, 이는 우리 민족이 독도를 단순한 바위섬이 아닌 삶의 터전과 행정구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독도는 신라, 그리고 이후 한반도의 역사를 이어온 여러 왕조 속에서 우리 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본 측은 종종 독도가 근대 이후에야 영토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삼국사기의 기록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독도가 단순히 근대 국가 체제 속에서 새롭게 편입된 땅이 아니라 고대부터 한반도의 정치와 문화 속에 포함된 땅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신라가 우상국을 병합한 이후 울릉도와 독도는 신라의 지방 행정체계 안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는 곧 세금 징수와 주민 관리, 그리고 바다를 통한 교역망에 포함되었다는 뜻입니다. 신라의 백성들은 동해의 섬을 단순한 변방이 아니라 자신들의 국가가 다스리는 영토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인식은 이후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며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사부 장군의 활약은 후대에도 귀감으로 남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력 행사가 아니라 지혜를 통한 설득과 포용의 정치였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거나 섬을 비우게 한 것이 아닌 신라의 행정권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는 독도가 단순히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생활의 연장선으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많은 왕조가 흥망성쇠를 겪었지만 독도는 늘 한반도의 동쪽 끝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파도에 씻기고 바람에 깎이며도 사라지지 않는 그 바위섬은 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긴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동해 관문으로 존재해왔습니다. 바로 그 출발점이 512년 이사부 장군의 우상국 정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독도를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현대 국제법적 주장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긴 역사의 맥락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이어져 온 공간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삶과 행정 속에 뿌리 내린 땅, 바로 그곳이 독도입니다. 이처럼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독도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왜 독도를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왜 독도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영토인지 가장 강력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가장 뚜렷하게 증명할 수 있는 문헌과 사건들이 풍부하게 기록된 시기입니다. 조선은 성리학적 통치체제를 기반으로 철저한 행정과 기록 문화를 이어갔습니다. 야마라! 모든 국토를 조사하고 문서화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도 빠짐없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 묘사가 아니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 섬들을 인식하고 관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먼저 세종실록 지리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1454년에 편찬된 지리지로 태종과 세종시대의 전국적인 토지조사와 행정구역 정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여기에 우산과 무릉은 두 섬이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무릉은 울릉도를, 우산은 독도를 가리킵니다. 즉 15세기 중반 이미 조선은 독도의 존재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울릉도와 한 쌍의 섬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단순한 소문이나 전설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 사서에 실린 사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은 행정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시는 중앙정부가 전국의 토지와 자원을 관리하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리지를 편찬했습니다. 그 안에 울릉도와 독도가 함께 기록되었다는 것은 조선 정부가 두 섬을 자국의 행정권 안에 포함시켰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국제법에서 말하는 실효적 지배와도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알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 행정 문서 속에 반영될 만큼 관리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18세기로 가면 동국문헌비고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1770년에 완성된 이 책은 조선 후기 학자들이 국가의 제도와 문헌을 정리해 놓은 백과사전적 성격의 문헌입니다. 여기에는 우산은 울릉도 동쪽 바다에 있다, 일본의 땅이 아니다라는 결정적인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도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 불법으로 출몰하던 상황을 의식한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지리 정보가 아니라
영토 주권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적 기록이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야바라! 한국의 생활권으로 규정하고 일본과의 경계를 명확히 했던 것입니다. 조선의 문헌 속에서 일본의 땅이 아니다라는 직설적 문장이 나온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그만큼 독도에 대한 관심과 경계의식이 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후대에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있어서도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야바라! 사실은 단지 기록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건을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안용복 사건입니다. 울릉도 출신 어부였던 안용복은 당시 일본 어부들의 불법 조업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건너가 당당히 항의했습니다. 1차 사건에서 그는 일본 어민들에게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했고 일본 당국에 의해 억류되었다가 조선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3년 뒤 다시 일본에 건너가 직접 막부와 교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거듭 주장했고 일본의 최고 통치기관인 막부는 결국 조선의 영토권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어민들의 출입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안용복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용기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큰 야바라! 의미를 지닙니다. 한 어부가 목숨을 걸고 항의한 일이었지만 그 결과 일본의 최고 권력이 조선의 영토권을 인정하는 공식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오늘날 국제법에서 상대국의 인정과 승인이라는 중요한 근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용복 사건은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대표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기록과 사건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행정문헌으로서 독도의 존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동국문헌비고는 일본의 땅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안용복 사건은 실제 분쟁 상황에서 조선의 영토권을 지켜낸 사례로 남았습니다. 문헌과 사건, 기록과 행동이 모두 하나로 이어져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체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말할 때 그 근거는 단지 현대의 국제법이나 조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기록과 역사적 사건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독도를 관리하고 지켜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을 삶의 일부로 여기며 행정과 역사 속에 뿌리내린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생활과 역사, 그리고 주권의식이 깃든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토입니다. 19세기 말, 한반도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서구 열강과 일본이 동아시아로 밀려들어오던 시기였고 조선은 근대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독도를 둘러싼 중요한 법적 선언이 등장했습니다.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칙령은 야바라!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시키고 그 관할구역을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라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석도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독도를 가리킵니다. 즉, 대한제국은 국가 차원에서 독도를 명확히 야바라! 행정구역 속에 포함시켰음을 법령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조선시대까지는 문헌과 사건을 통해 독도의 존재와 주권이 확인되었다면 근대에 들어와서는 국가가 근대적 법체계에 따라 야바라! 공식적으로 독도를 규정한 것입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근대적 법령과 행정체계에 따라 영토를 관리하는 것이 주권을 입증하는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는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니라 국제법적 의미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선포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법령은 대한제국 관보에 실려 공식적으로 공표되었습니다. 울릉군의 군수가 독도까지 행정권을 행사하도록 했으며 이는 곧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다 건너 외세가 침범하려 해도 이미 대한제국은 근대적 절차에 따라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확정해둔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일본은 독도를 은밀히 자기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전쟁 수행을 위해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독도를 심한해연에 편입한다고 선언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
더구나 그 시점은 러일 전쟁 중이었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점차 일본에 의해 침탈당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대한제국의 동의나 국제적 합의 없이 일본이 무력으로 독도를 점거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편입은 국제법적으로 전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불법적 행위였습니다. 대한제국은 이미 1900년에 독도를 법적으로 확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국제법적 논쟁에서도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단순히 전통적 기록이나 역사적 사건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근대적 법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제출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증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러일 전쟁의 와중에 전쟁 수행을 위해 강제로 점령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대한제국이 독도를 포함한 울릉군의 관할을 선포한 지 불과 5년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조치는 국제법적 절차를 따른 합법적 선언이었고 일본의 행위는 무력 점령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비록 국력이 약화되고 외세의 압박을 받았지만 스스로의 영토를 지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도를 울릉군에 포함시킨 것은 바로 그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의 법적 선언은 지금까지도 강력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가 관보에 실어 공표한 법령, 그리고 그 속에 명확히 기록된 석도의 존재는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가장 분명한 근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독도를 이야기할 때 조선시대의 문헌과 사건도 중요하지만 근대의 법령은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대한제국이 남긴 칙령 제41호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역사적 선언입니다. 1945년 8월, 우리 민족은 마침내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는 순간이었고 독도의 운명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다시 조명받게 되었습니다. 광복 직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일본의 행정권한을 규정하는 여러 지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였습니다. 이 지령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명백히 제외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연합국은 일본이 불법적으로 점거했던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독도의 지위가 대한민국 쪽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광복 이후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되찾은 기쁨도 잠시, 국토 곳곳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많았습니다. 그 틈을 타 일본 어선들이 독도 주변에 불법으로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1946년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일본 어선들은 독도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였고 이에 맞서 울릉도 어민들과 독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독도를 지켰습니다. 당시에는 정부 차원의 상주 경비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 어민들이 몸으로 부딪히며 독도를 수호한 셈이었습니다. 일본 어선과 충돌을 벌이면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의식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용기는 훗날 독도 수호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53년, 일본은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어선과 순시선을 보냈습니다. 이에 울릉도 주민들은 분노했고 민간 차원에서 독도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울릉도 출신 어민 홍순칠이 있었습니다. 그는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독도자위 수비대를 조직했습니다. 독도자위 수비대는 민간 무장 조직이었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자비로 무기와 장비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독도에 올라 일본 어선과 직접 충돌하며 섬을 지켰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자위 수비대는 독도에서 일본 어선을 몰아내고 한국 국기를 꽂으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그들의 활동은 상징적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군대도 아닌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장해 독도를 지켰다는 사실은 일본의 억지 주장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울릉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먼저 독도를 지켰다는 자부심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독도자위 수비대의 존재는 민간의 힘으로 나라를 지킨 상징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민간 차원의 활동은 결국 국가 차원의 대응으로 이어졌습니다. 1954년, 대한민국 정부는 드디어 경찰경비대를 독도에 파견했습니다. 이는 독도를 국가가 직접 지키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했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위수비대는 자연스럽게 해산되었고, 독도는 경찰의 관리 아래 체계적으로 보호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독도는 단순한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경찰과 행정, 주민이 함께하는 생활터전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등대를 세우고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며 독도의 행정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경찰경비대가 상주하면서 치안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들은 생활의 터전을 일구었습니다. 해군과 해경은 수시로 독도 주변을 순찰하며 어업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 침입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독도는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실효적 지배의 전형적인 사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독도는 바람과 파도에 깎인 작은 섬이 아닙니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긴 역사 속에서 신라의 행정권 안에 편입되었고, 조선시대의 수많은 문헌 속에 기록되어 왔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국민들은 몸으로 독도를 지켰습니다. 어민들의 피와 땀이 깃든 자위수비대, 그리고 이어진 경찰경비대의 상주는 오늘날까지도 독도가 우리의 생활터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영토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당당히 물려줄 땅, 독도는 영원히 대한민국의 땅입니다.